어머, 일단 분수했네. 오, 진짜 좋다. 네팔 청년들은 왜 분노했을까요? 전 세계 청년들의 분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부정부패 또는 이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유발된 청년들의 분노가 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게 실제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요. 점점 더 멀리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동티모르, 필리핀까지 연이은 반정부 시위로요. 아시아에 봄이 오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진원지, 네팔입니다. 자, 그 평화롭던 네팔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 어머, 일단 분수했네. 오, 진짜 좋다. 네팔 청년들은 왜 분노했을까요? 자, SNS 금지령이 내렸었죠. 자, SNS에 자유롭게 글 올리는 것을 차단을 시켰습니다. 거의 내전 상황인데. 자, 그러자 대법원, 총리실, 대통령 간접까지 시위대가 몰려갑니다. 와. 자, 실탄 발사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पट्ट गोली गर्दा मेरो पछाडिको साथीलाई हातमा यी कुराको हात उडिसक्यो कुनै गोली हाल्यो गोली लाग्यो गोली सुनिरहेको छौँ हामी यो संसदभित्रबाट मेरो साथी ऊ अगाडि त्यहाँ उभिरहेको छ टाइममा गोली हानेको छ 자, 옷이 벗겨진 채로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도망가다가 또 발에 차이고요. 이야. 오! 헬멧 쏘고. 이것도 뭐야? 오, 뭐야 이거? 하는 거예요? 탈출. 이야, 완전 007이네.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어느 날 갑자기 네팔 정부가 가짜 뉴스 확산을 막겠다라며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26개의 SNS 플랫폼을 전면 차단시킨 겁니다. 금지시킨 거예요. SNS 금지령. 근데 이 네팔 정부가 금지시킨 SNS가 무려 페이스북, X, 유튜브 등등의 이 26개 SNS를 네팔 정부가 차단시킨 거예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네팔 국민이 90%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반정부 시위를 주동했던 건 여기 계신
MZ 세대와 똑같은 네팔의 청년들이 이번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거든요. 화가 나는 거죠. 열받는 거죠. 정부를 향한 어떤 비판을 막기 위해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언론을 막아버린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좀 평화롭게 시위하던 청년들을 네팔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최루탄과 물대포, 심지어 실탄까지 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 난 청년들을 어르고 달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강경 대응을 한 거죠. 청년들한테 실탄을 쏘다니 말이 됩니까? 이게 굉장한 어떤 시위대의 어떤 분노의 불씨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분노한 시위대가 국회, 대통령 관저, 정부 기관을 닥치는 대로 불태웠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의 이 자택을 습격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이 네팔의 전직 총리의 부인, 아내가 사실은 심각하게 부상을 당해서 생사가 현재는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번 격한 시위로 네팔의 정권마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영상을 보면서 좀 충격적이었던 게 네팔 정치인들이 이렇게 막 정말 정신없이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는 것뿐만 아니라 잡히죠. 잡히고 그러니까. 폭행을 당합니다. 응. 네팔 수도 카트만두는 히말라야 고원 한가운데 있는 분지예요. 그래서 사방이 다 이제 그 높은 히말라야 분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요. 우리처럼 뭐 고속도로를 타고 뭐 도망간다든지 못 하거든요. 도망가려면 한 4,000m 넘어가야 네, 돼요. 그래서 잘못 여기서는 지었네. 여기 만약에 시민들이 분노하죠. 도망 못 가니까 잡혀요. 이야. 도망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에 보면 폭행당하는 거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상이 나오거든요. 하나가 뭐냐면은 재무장관으로 추정된 사람이 길거리에서 도망가다가 시민이 2단 접착을 날리는 장면. 맞아요. 한 장 하나는 또 뭐냐면 빨가 벗겨져가지고 나체로 폭행을 당하는 장면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강가에 뛰어들었는데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두들겨 패는. 헬멧 쓴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무슨 뭐 베트남 패망 직전 장면인 같은데 건물 옥상에서 헬기가 사람을 사탕처럼 이렇게 엮어서 탈출시키잖아요. 네, 한 3-4명부터. 이거 아니면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 카트만두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진짜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절박함을 보여준 장면들이었어요. 시위가 확산하면서 9일 이 총리 사르마 올리가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우리가 한 번쯤 좀 본 인물입니다. 네? 김정은도 참석했던 9월 3일 베이징의 전승절 행사에 네. 이 사르마 올리 총리가 등장을 한 것뿐만 아니라 선글라스 쓰고. 시진핑하고 사실 그 정상회담도 했어요. 이전에. 근데 불과 엿새 만에 이 청년들의 분노가 불같이 이제 타오르면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총리직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찌됐건 영상을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이 거리를 온통 가득 채우고 있는 게 청년 세대예요.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68혁명부터 계속 이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다 젊은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청년 세대의 탈북민들 관점에서 이번 네팔 사태를 보면 뭔가 좀 남의 일 같지 않고 뭔가 좀 기대하게 되고 또는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번 네팔 시위를 보면서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번 시위를 보면서 그만큼 네팔의 청년들의 그런 분노가 누적되어 왔고 그래서 오늘날의 결과로 이어졌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북한에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온갖 제재와 통제로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불만들이 네팔의 청년들처럼 네트워크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연결되어야 이게 힘이 되는데 요즘의 북한 청년들은 외부 정보, 해외에서 들어온 그런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를 접하면서 사고의 전환을 겪고 있거든요. 실제로 의식의 그렇죠.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SNS가 가지는 영향력은 나라와 그다음에 뭐 환경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네팔은 놀이를 금지해서 아니면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을 금지해서 시위가 일어났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 나라 인터넷 환경을 보면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유선 인터넷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모바일로 넘어왔지만 그 나라는 모바일부터 인터넷 시작하거든요. 편리한 아이템. 뭐 그런 거는 저는 경험했지만 네팔은 그런 게 없어요. 모두가 모바일로 인터넷 쓰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인터넷이 끊어졌다는 게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네팔 인구 중에 뭐 많게는 뭐 10%에서 15% 정도가 해외 이주 노동자로 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가 있는 사람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셜 미디어가 끊어졌다는 거는 그 사람들의 소통이 끊어진 거죠. 외부와의 어떤 통신 자체가 네. 단절되고 그냥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인구의 10%가 나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 뭐 두 집 건너 한 집 정도는 해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인도도 그렇고 네팔도 그렇고 소셜 미디어 SNS가 비즈니스에 되게 중요한 매체로 활용이 됩니다. 뭐 예약을 한다든지 지금 이제 네팔이 관광 성수기가 되는데 그럼 소셜 미디어 가지고 메시지 뭐 주고받고 예약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보 차단되는 것도 크지만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타격도 크고 그다음에 정말 소중한 외국에 있는 가족과의 단절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요. 네팔 보니까. 네팔 분들에게 이제 SNS라는 게 말하자면 그 해외에 있는 가족들과의 소통, 교류, 그다음에는 이제 생계의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맞네. 이게 단순하게 젊은이들이 무슨 사생활을 SNS 때문에 가지고 그런 게 어떤 아니네. SNS에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장사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로 가족과 연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번 그 네팔 시위는 일주일도 안 돼서 정권이 붕괴될 만큼 아주 빠르게 신속히 진행이 됐는데요. 그 바탕에 배경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 네. 그건 뭐냐? 네팔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젊은 나라예요. 실제로 인구 분포를 보게 되면 그 중위 연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평균 연령도 아니고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데 네팔의 중위 연령이 25세예요. 정확히 말하면 25.3세. 아니 무슨 엄청 좋은 베트남 와우. 우리나라는 얼마일까요, 중위 연령이? 우리는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은 46.7세예요. 우리가 50년. 그러니까 사실은 한 20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20세 이상 젊은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 실업이라는 게 전 세계적 문제이기도 하죠. 거기다 빈부격차, 양극화에 의해서 빈부격차는 심해졌죠. 또 특히 굉장히 부패합니다, 그 사회가. 그 불만을 갖다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게 바로 젊은 세대인데 중위 연령이 26세다라는 걸 뭘 의미하느냐면 그 사회의 주류란 얘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40, 50, 60 이쪽이 주류잖아요. 네. 거기선 그들이 주류고 그냥 우리한테는 뭐 그 애들이 시위를 하면 젊은 애들이 시위를 한 건데 거기는 국민 전체가 시위를 하는 좋은 티가. 아,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정말 젊은 나라인데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네팔 정부에서 지금 대충 이제 실업률을 발표하는 것이 한 20에서 25%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22. 그건 그 최대한 보수적으로 본 거고 그러니까 시골에 자기 부모님 집에 잠깐 가가지고 밥 한 번 매준 것도 직업이 있다고 치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 것도 직업으로 치고 이래서 20몇 %가 된 거거든요. 한 20년 동안 꾹꾹꾹꾹꾹 쌓여있던 청년 세대의 분노가 네. 임계점에 다다라서 빵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그 시위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견이 됐던 한 동영상, 한 남학생의 졸업식 연설 한번 보시죠. 네팔에서 뭐가 있다는 거죠? 이 어떤 중학생의 이 졸업 연설. Today I stand here with the dream of building a new Nepal, with a fire of hope and passion burning within me. But my heart is heavy because this dream seems to be slipping away. Nepal, our mother, this country gave us birth, nurtured us. But what did it ask in return? Just our honesty, our hard work, our contribution. But what are we doing? We are bounded by the chains of unemployment, fleeing abroad in search of opportunities. We are trapped by the selfish games of political parties. Corruption has woven a web that is extinguishing the light of our future. 체계바란데.
We are the torch bearers of change. If you do not raise our voices, who will? If you do not raise our voices, who will? If you do not build this nation, who will? 야, 저걸 누가 중학생이라고 그래. 와, 진짜 어른 같다. 예, 너무 아주 혁명가네. Nepal is ours, and its future is in our hands. Jai Yuva, Jai Nepal! 젊은이들이여 일어나라. 우리가 바로 변화의 횃불이다. 젊은이들이여 일어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예요. 참을 만큼 참았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그 변화를 일으키자라고 주장을 한 거죠. 표면적인 어떤 트리거, 그러니까 도화선은 네. SNS 차단이었지만 그 직전까지 이 사회적인 분노가 쌓이고 쌓여왔던 거죠. 그러다가 막판에 결정적으로 네팔 정부가 SNS를 차단하니까 거기서 빵 하고 도화선에 불이 붙은 거죠. 그럼 네팔 정부는 왜 SNS를 차단했을까? 네팔 정부가 내세운 명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네팔 정부의 입장은 이거예요. 지금 SNS를 중심으로 가짜 뉴스, 허위 정보가 너무 커지고 있다. 딱 이거예요. 그런데 네팔 정부가 차단하고 싶었던 건 이 같은 청년들의 네팔 정부를 향한 비판, 네팔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가짜 정보다라면서 차단하려 했던 거예요. 자, 그럼 네팔 청년들이 그러면 권력층을 막 아까 저 학생의 어떤 격앙된 연설처럼 막 이렇게 정면으로 막 비난하고 비판을 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충청도식 돌려까기요. 돌려가기. 직접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은근한 이 풍자로 네팔 정부의 어떤 권력의 부패를 비판한 거예요. 그걸 지칭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른바 네포 키즈 운동. 네포 키즈. 네포 키즈가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한테 좀 생소하죠. 뭐의 약자예요? 두 개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네포티즘이라는 단어와 키즈 두 개를 합쳐서 네포 키즈라고 하는데 네포티즘은 자기 친족, 자기 친척, 자기 자녀에게만 특혜를 몰아주는 걸 말해요. 이게 쉽게 말해서 금수저. 네팔 권력층의 자녀들이 네. 한 2, 3년 전부터 이런 SNS를 올리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딱 금목걸이 딱 차고 야, 시계 봐라. 명품 시계 딱 차고 좋은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사진 탁 찍어서 예. 고급 스포츠카를 타거나 화려한 파티를 즐기는 사진들을 그러네. 네팔의 권력층이 약간 올린 거죠. 약간 영국스러운 벽돌아, 뭐 해외 유학인 것 같은 곳. 영국이네. 특권층의 자녀들이 철딱서니없이 이런 사진을 올리는 걸 보고 네팔의 무수히 많은 청년들이 본인들이 이 가난과 실업률에 네. 고통받는 사진과 대조시키는 컨텐츠를 퍼뜨린 겁니다. 우와. 야. 네포 퀴즈, 네팔 시츄에이션 이렇게 극과 극이다. 이게 우리 네팔의 본 모습이고 북한이네. 네팔의 어떤 이 기득권의 굉장히 어떤 이중적인 민낯이다라는 걸 퍼뜨리기 시작한 건데 이걸 막겠다고 네팔 정부가 SNS를 차단했으니 이런 은유적이고 완곡한 비판은 사실은 정부가 허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나마 사회적인 분노가 해소되는 유일한 언로였는데 이걸 막아버리니 네. 폭발한 난리가 거죠.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네팔은 뭐 북한과 1, 2를 다루는 최빈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4월 기준으로 보면은 1인당 GDP가 1,447달러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2만 원이니까 한 달 봉급이 뭐 18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네팔 인구의 20% 정도 이상이 지금 빈곤층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 모두가 다 똑같이 가난하면 크게 싸울 일이 없는데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졸부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무조건 자랑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딱 해버린 겁니다. 그걸 이제 청년 애들이 딱 봤으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네포 퀴즈를 향한 네팔 청년들의 그 분노 이게 응축돼 가지고 거의 분화구처럼 이렇게 폭발한 곳이 있습니다.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5성급 호텔 힐튼 호텔이었습니다. 이게 왜? 아주 특급 호텔에 가가지고 이 네포 키즈들이 뭐 파티를 하고 이렇게 즐겼다 그러잖아요. 바로 여기가 그 장소였습니다. 아, 그래요?
어머나, 싹 다 튀었네. 네. 뭐예요? 불낸 거야? 그렇죠. 호텔이 저 호텔이 공사 기간만 7년이 들었고요. 자금이 800억 원이나 들여갔는데 걸렸는데. 이게 처음에는 힐튼 체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망간 총리의 아들이 여기 지분을 인수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면서 청년들이 이제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여기가 네포키즈의 놀이터이자 아성이다. 여기를 불태우자. 해가지고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만들게 됐어요. 프랑스 대공황 때는 이제 바스티유가 타겟이 됐다면 여기서는 바로 저 호텔이 힐튼 호텔이 타겟이 된 거죠. 충분히 이해돼. 아니 누구는 이제 고작 1년에 200만 원을 버는데 이렇게 호화로운 사진을 이렇게 막 올리면은 저라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사실 앞서서도 계속 북한과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특혜와 계급을 타파하겠다고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제 국가의 정권을 인수했는데 가장 많은 특혜와 지금 계급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출생 성분에 따라서 계급과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 특히 북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북한의 뭐 초특권충일수록 부나 명예 이런 것들을 독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세습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 김씨 일가, 그러니까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면서 80년 동안 세습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 정권 수립에 관여했던 군부나 내각, 또 노동당의 고위 간부들, 거기가 벌써 이제 3대째 마찬가지로 이런 지분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 권력 서열 2위인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빨치산 뭐 활동을 같이 했다 그러는 최현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태성 총리도 그 비슷한 빨치산 활동을 했다 그러는 김일, 그 손주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실 최선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2010년 6월에 총리에 기용이 되니까 외무성 미국국 연구원에서 과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장급으로 승진을 하는데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최영림이가 김일성의 책임서기, 그러니까 비서를 한 거예요. 비서실장을. 그러다 보니까 최선희가 노동당에 입당하는데 입당 보증인이 누구냐? 김정일이에요. 김정일이에요. 뭐야 이게요? 이게 뭐야? 보증인만 봐도 이거는 뭐 이게 뭐야 이게? 또 이제 부정한다는 사인을 못하겠구만. 못하네요. 사람은 무조건 통과. 조선시대에 그 관료 뽑을 때 추천사 이성계 이거는 오늘 끝났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당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이 사람은 입당 보증인이 김정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잘못이 곧 장군님의 잘못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무마시킵니다. 근데 싹 다 무마예요. 그냥 일사천리를 쫙 뚫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저희가 지금 네팔을 보면서 북한을 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한번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한번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만가면 최고의 전문가만 모십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에서 쭉 특권층으로 사신 분을 오늘 그래서 이분을 모셨군요. 그래서 이분을 김금혁 씨 모셨습니다. 김금혁 씨는 북한에서 굶어본 적 없었고요. 그리고 또 집에 상주 과일 하셨고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평양의 최고급 호텔에서 이 관리하는 일을 하셨다고 그랬죠. 어떤 일을 하셨죠, 아버님? 고려호텔 부지벤이었습니다. 와, 불질러야 될 때. 고려호텔 부지벤이었습니다. 와, 불질러야 될 때. 뭘 하면서 놀고 뭘 하면서 돈을 씁니까? 고려호텔 이런 데 가면은 뭐 수영장 같은 게 이제 보통 5유로 정도 해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7,000원 정도 되죠. 비싼 거죠,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은 수영 1시간 하는데 5유로 못 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수영만 합니까? 수영 끝나면 밥도 먹어야죠.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보통 한 50유로 나가요. 커피 마시면 한 30유로 나갑니다. 그럼 앉아서 100유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일반 청년들은 이걸 못 써요. 그리고 일반 청년들은 여기 못 들어와요. 못 들어가요? 안 들여보내줘요. 아니, 돈이 있어도? 네, 못 들어와요. 100유로면 거의 16만 원에서 17만 원을 쓰는 한국에서도 북한에서.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 그럼 금혁 씨는 거기를 자주 여긴 부르주아잖아요. 애용자. 뭐 저는 아버지가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난 이제 학교 다닐 상세하게 때- 알고 있어서 혹시나 해서. 학교 다닐 때 달구지 타고 다니고 그리고 수영 치는 것도 저수지에 가서만 했는데. 개울에 가서. 아니 파티 같은 것도 합니까? 파티를 이제 저도 김일성 종합대학교에서 처음 배운 건데 한 4월 8일쯤인가 누가 생일인 친구가 있었는데
김일성 종합대학 바로 옆에 최고급 외화로 운영되는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에 셰프를 초빙을 해가지고 케이터링을 한 거예요. 교실에다. 교실에다 거의 한 2,000불 정도 되는 케이터링을 해가지고 이제 원래 생일이니까 소박하게 원래 생일이니까 소박하게 소문 안 나게 교실에서 먹자 이러는데 그걸 보면서 저랑 그 친구도 또 격차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럴 수 있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여긴 진짜 별놈들의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럼 북한에서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지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요즘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북한의 청춘 남녀들도. 최근에 평양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전기 자전거래요. 그건 뭐예요? 전기 자전거? 우리가 많이 아는 전기 자전거? 네, 최근에 북한에 드라마 하나 유행한 거 아시죠? 무슨 뭐였죠? 저기 백학벌의 네, 무슨 세범. 백학벌의 세범이라는 드라마가 북한에서 꽤 유행했어요. 북한 드라마? 네. 근데 그 안에도 전기 자전거가 나와요. 그게 이제 중국 돈으로 한 5천 위안 정도 하거든요. 엄청.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천 위안이면은 딱 한 200kg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쉽사리 살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근데 요즘 북한에서는 전기 자전거 없으면 데이트를 안 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충전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그거 평양은 들어오지. 아니 요즘 태양광. 판 설치해가지고 솔라 패널.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방법. 그리고 전기 자전거를 그 돈 주고 살 정도면 그 동네는 전기 그렇죠. 그렇죠. 발전기 다 있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개개인이 차를 소유할 수는 없으니 그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전기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북한에서는 이제 자전거만 봐도 이제 그 부의 상징으로 알 수 있거든요. 저 사람 잘 사는구나. 맞아요. 일반 자전거. 예, 자전거도 아직 갈매기라고 해가지고 1960년대 나이 이렇게 가운데 줄이 있는 때 하나 거. 딱 이렇게 지나간 거 그 자전거도 아직도 있는데 자전거에도 뭐 수댕차부터 뭐 중국차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딱 수댕차를 타고 다닌다 이제 뭐 그러면 저 사람 잘 사네. 스테인리스. 거기다 이제 전기 자전거 오토바이까지 타면 쟤는 부자네. 여자들도 막 한장하죠. 여자들도. 아무튼 북한에서도 이게 돈 쓰는 사람들 많고 지금 보니까는 이게 지금 북한의 찐 부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찐 부자들은 좀 씀씀이가 다르죠. 북한의 찐 부자들은 사실은 거기도 SNS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시는 잘 못해요. 네, 그리고 북한 사회가 좀 굉장히 우픈 사회인 게 과시를 해도 못 알아봅니다. 이게 뭔지를 모르지. 브랜드를 몰라요. 모르고 홍보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부가치를 저희 타도 몰라요. 그 김대에 그 몽땡땡 만년필을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비싸잖아요. 비싸죠. 여기서도 비싸요 그거. 네, 그 친구는 이제 그걸 쓰면서 나 이거 저기 유학할 때 어렸을 때 유학할 때 누가 준 건데 지금 쓴다 이러는데 저는 그때 몽땡땡 브랜드를 모를 때였어요. 만년필이죠. 뭐 딱히 별거 없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사람들이 뭘 알아야 이게 분노도 하고 뭘 알아야 재밌지. 뭐 좀 이렇게 격세감을 느낄 텐데 아디다스 뭐 그냥 아디다스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론에서는 뭐 김여정이라든가 뭐 최선이라든가 이런 고위직들이 가방 몇 천만 원짜리 들고 다니면 우리 언론에서는 이거 대석 필하잖아요. 북한의 권력층들이 저런 거 들고 다닌다. 북한 사람들은 그게 몇 천만 원인 줄 몰라요. 부유층 자녀 한 달 용돈 얼마나 씁니까? 기본적으로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의 한 달 용돈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많아봤자 한 300불에서 500불 정도예요. 300불이 안 많다. 1년 벌어도 못 버는데. 10년 벌어도 못 벌어도 이게 말이 돼요? 북한은 물가가 비싸요. 평양. 그쪽이 비싸. 좋은 것만 먹으니까 비싼 아니 거지. 100불이면 일반 가족 4인 기준으로 6개월 먹고 살아요. 이 300불은 진짜 한 달에 300불을 쓴다는 거는 중국 돈으로 한 200~300원만 있어도 벌어도 온 집안이 입합에 아마 고기는 가끔 한 주에 한 번은 먹을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300에서 500불 정도 쓴다. 진짜 많이 쓰는 사람도 얼마 씁니까? 유학을 나가서 봤을 때 이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00불, 500불 사실 제 얘기예요. 제가 그 정도 받았는데 제가 반에서 그렇게 많은 용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유학을 나가니까 기본 1,000불은 써요. 한 달에? 한 달에 기본 1,000불에서 진짜 많이 쓰는 사람은 2,000불까지 쓰는 걸 봤습니다. 250만 원. 네. 그게 이제 2010년 기준으로 사실은 꽤 많은 돈이고. 2010년 기준이요? 네. 지금 네팔 얘기를 하다가 북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느껴진 게 있었어요. 이분들이 쭉 얘기하는 거 가만히 봤더니 이분들이 SNS예요. 네, 탈북하신 분들이 나와서
외치고 다니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야 이거야말로 무시무시한 얘기구나. 이분들은 이 내부에서도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네팔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이렇게 뭔가 막 정말 나는 빈곤하고 막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이런 사람들에게 막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다가 SNS까지 못하게 해서 입 다물라고 하니까 이게 폭발한 거예요. 그렇죠.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있지만 네팔 노동자들이 해외 전화를 쓰기엔 부담이 되거든요. 돈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SNS에 무슨 우리 페이스토크 같은 거로 무료로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걸 막아버렸으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네팔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히말라야, 하얀 설산, 정말 뭔가 득도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잖아요. 네팔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패한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한 일주일 동안 이 청년들이 시위했다고 정부가 붕괴된 것이 아니라 이 네팔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예전부터 굉장히 부패해 왔고 임계점에 도달해가지고 이게 빵 터진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어떻게 보면 약간 도플갱어와 비슷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네팔이라는 나라는요, 1768년도에 지금의 히말라야의 왕국이 이제 건국이 되면서 쭉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연산국 같은 폭군도 있었고, 괜찮은 왕도 있었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왕은 바로 짠! 비렌드라 국왕이라고 10대 국왕이거든요. 1972년도에 이제 네팔 왕이 됩니다.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이제 87년도 민주화 운동이 이제 드셌던 것처럼 네팔에서도 민주화 요구를 이제 국민들이 요구를 해요. 여기에 이제 비렌드라 국왕이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민주화 요구를. 그래가지고 1990년에 입헌 군주제를 도입을 해요. 비렌드라 국왕이. 네팔 민주화의 아버지가 될 뻔했어요. 왜 지금까지 분위기로 보면 진짜 민주화를 이룬 아주 중요한 좋은 그렇죠. 결단을 한 거잖아요. 될 뻔했어요. 2001년도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2001년도에 이 비렌드라 국왕과 이제 그 국왕 패밀리들이 이제 그 연회를 열어요. 그때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디펜드라라고 해서 당시의 왕세자 다음 국왕이었어요. 아들이요? 아들. 이 비렌드라의 아들이요. 디펜드라. 영국 유학도 갔다 오고 꽤 똑똑한 친구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왕실 패밀리들이 다 모여있던 이 연회장에서 이 디펜드라라고 하는 이 왕세자가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들어? 권총과 소총으로 무장을 하고 들어옵니다.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리고 문을 걸어 잠궈요. 뭔가 안 좋다 느낌. 그런 다음에 국왕 부부, 자기 엄마 아빠죠. 그리고 자기 형제 자매들, 그 자리에 있던 왕족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이러려고 했는데 신부모를 죽였어요. 아빠 죽이고 엄마 죽이고요. 이것이 이른바 네팔 왕실 학살 사건인데 2001년도예요. 그래서 비렌드라 국왕, 네팔의 민주화의 아버지가 될 뻔했던 이 국왕도 현장에서 즉사를 해요. 너무 충격적인데. 아니, 가만히 있으면 걔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왜 그치. 그러니까. 내 머리. 그러면 이 왕세자 가만히 있어도 다음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이 디펜드라는 왜 친부모까지 죽이는 폐륜을 저질렀을까?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왕위가 아니라 사랑. 이게 디펜드라 왕세자고 이제 라나라는 이름의 네팔인이었는데 두 양반이 다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 유학을 하다가 이제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져요. 그런데 이제 라나라는 그 가문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팔 왕들 있잖아요. 역대 왕들은 대부분 다 허수아비 바지 사냥들이었어요. 실제로 네팔을 쥐락펴락했던 것은 라나 가문이었거든요. 저는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해요. 조선시대 때 특히 이제 그 조선 말기에 가면은 전주희 씨가 아니라 안동김 씨가 세도 정치에 있어요. 그래서 네팔판 안동김 씨라고 보시면 돼요. 라나 집. 실세구나, 저희가. 실세. 쥐락펴락했어. 근데 이 라나 가문을 그러니까 인도 귀족 출신이거든요. 라나 가문이 원래 당연히 싫겠죠. 내가 왕인데 왜 라나 가문 내가 말을 들어야 되냐. 그래서 겨우 라나 가문을 이제 밀어낸 상태였어요. 그런데 왕세자라는 친구가 또 라나 가문의 딸을 데려와가지고 엄마나 결혼하겠습니다. 아빠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반대를 하죠. 게다가 이 라나 가문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인도계다 보니까 이 네팔이 약간 인도와 중국 사이에 그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되는데
왕비 가문이 또 인도가 된다? 그럼 약간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 경제는 또 중국하고의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무슨 말했냐면 점까지 보고 와가지고 아, 야, 네가 35살 이전에 결혼하면 야 우리 다 죽는다고 한다. 아이고. 안 먹혀요. 와. 맞았네. 사랑의 눈이 멀었는데. 그래서 미친 일단 거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뭐냐면 진짜 엄마 아빠가 자기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을 막잖아요. 그랬더니 그 6월 1일 당일날 연회장에 술과 마약에 취한 상태로 권총과 기관총을 들고 와가지고 난사를 했다 해요. 특히 엄마가 진짜 반대했거든요, 왕비가. 이건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엄마만 집중 사격을 해가지고 두개골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시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인형으로 대신 장례. 자, 그러면 왕 죽었죠. 그다음에 아까 그 디펜드라 왕세자도 스스로 이제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을 시도를 해요. 근데 생명만 붙어 있다가 이제 나흘 후에 사망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왕 죽었죠, 현직 왕. 다음 왕이 될 왕세자 죽었죠. 다음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게요. 아들이 또 있었나? 바로 가넨드라라고 가넨드라. 그 죽은 현직 왕의 동생이었거든요. 마침 근데 그 가넨드라라는 동생은요. 이 학살 현장에 없었어요. 해외 출장 중이요. 마침.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지금 보니까 자기가 지금 왕이 계승 넘버 원이에요. 그래서 다음 왕 11대 국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이때부터 네팔의 비극이 시작이 돼요. 얼떨결에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형은 입헌 군주제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의회 만들고 뭐 권력을 이제 내려놓은. 국민에게 돌려준다. 야, 왜 돌려줘? 자기가 부자 되면. 왜 돌려줘? 내가 얼떨결에 내가 그 차지한 권력이지만 난 놓기 싫다. 입헌 군주제, 이 권력 내가 누려야지. 너무 좋잖아. 그때부터 부정축제를 엄청 하기 시작을 합니다. 히말라야 산속에 들어간 반군들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다 저 왕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봉건주의 사회에서 살 수가 있냐. 왕 끌어내리고 누구나 다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주의가 보니까 중국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럼 우리가 갖고 와가지고 누구나 다 평등하다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우리가 네팔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반군들이 사상을 수입을 해와요. 그러면서 산속에서 이 반정부 투쟁을 벌이던 이른바 공산주의 반군들이 야, 좋은 세상 이제 열렸다. 내려가서 우리가 신정부 건립하자 해서 우르르 다 내려오는데 240여 년 만에 그래서 네팔은 왕국이 이제 문을 닫아버려요. 가넨드라도 아예 2007년도에요. 2007년도요. 그래서 가넨드라 전직 국왕이죠. 형님됩니다. 형님돼요. 공평하네. 이제 왕정이 문을 닫고 왕정이. 이제 네팔 공화국이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이랬구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산속에서 이 반군 활동을 하던 친구들은 배운 것도 없고 태어나서부터 산속에서 AK 소총으로 반군 활동만 하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야, 너 부장해. 너 무슨 과장해. 나 정보도 수장할래. 내가 정보국장 할래.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이런 반군들 내려와가지고 이제 정부의 권력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나라가 굴러가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우리가 보통 네팔의 공산당이 하나뿐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원외까지 합치면은 공산당 수가 10개가 넘어요. 이게 공산당끼리 약간 연립 정권들을 만들어요. 왜 한 정당 가지고는 권력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A 공산당, B 공산당, C 공산당 모여가지고 정권을 만듭니다. 근데 경영을 못 하잖아요, 나라 경영을. 그럼 국민들이 또 투표로 A 공산당을 밀어내버려요. 그럼 그 자리에 또 B 공산당이 들어와요. 아이고. 공산당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정당이 왕당파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기껏 우리가 왕 몰아냈는데 또 왕국으로 돌아가냐? 또 왕당파. 미워도 다시 한번 공산당에 믿어보자. 한번 떼어주자. 이 공산당 집권 세력이 봤을 때는 우리가 뭘 해도 우리 찍어준다. 가 된 겁니다. 아니 2008년이면 벌써 여기에 들어온 외국인들 본 게 몇 명이고 공산당의 문제가 뭔지 사회주의 문제가 뭔지도 뻔히 알만한 사람들이 결국 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른바 회전문 인사, 공산당
뭐 수뇌부끼리 돌려맞고 서로 이제 총리들을 해 드세요. 아이고. 이번에 그 물러난 그 샤르마 총리 같은 경우에도 총리를 내보냈어요. 내보냈어요. 바뀌고 자, 바뀌고. 근데 이제 문제가 네 턴을 이거예요. 돌았어. 원래 왕들은 부패를 해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야야 원래 저런 애들이야. 에라이 저쪽에 난 침도 안 뱉을래. 에이 잖아요. 네. 근데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외치고 내려온 친구들이 정권 잡았지 않습니까? 아, 네팔 국민들은 나름 기대를 가졌습니다. 기대가 뭔가 있지. 다를 것이다. 네. 뭔가 다를 것이다. 늘. 했는데 웬걸 더 부패를 해버린 도덕해. 거예요. 도. 이게 올드 리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올드 리치가 뭐냐면요. 원래 옛날부터 부자들이에요. 옛날부터. 원래 찐 부자들. 원래 찐 부자들은 돈이 있어도 자랑을 안 해요. 그런데 이른바 졸부들 있잖아요. 특히 방금 얼떨결에 권력을 잡은 이 공산주의 세력들 있잖아요. 몇 가지는 모르겠는데 그의 자녀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거잖아요. 아빠 때문에. 그러니까 자랑을 막 하고 싶은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졸부들이다 보니까 이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랑을 했는데 그게 네팔 이런 실업 청년들의 분노의 마지막 도화선에 불을 탁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북한 당국이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네팔 사태를요. 지금 어찌됐거나 뭐 북한도 철저한 통제사회지만 이 임계점에 도달한 사회가 언제 터질지는 모르거든요. 최근까지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되게 놀라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네팔이 먹고 살 직업이 별로 없어요. 이 질문이 굉장히 핵심 질문입니다. 사실 지금 북한의 장마당 세대들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게 북한의 일자리와 먹고 사는 거죠. 뭐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팔 청년들이 네팔 안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네팔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네팔 청년들의 눈에 들어왔던 일자리가 있었어요. 바로 용병. 용병 파견. 해외의 분쟁 지역이나 전쟁 지역에 용병의 명찰을 달고 파병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 이 대목에서 북한과의 연계점이 또 하나 떠오릅니다. 이 네팔 청년들이 어디로 용병을 갔게요? 최근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뭐야? 무려 15,000명의 네팔 용병이 파견이 됐다고 합니다. 연결이 되죠. 이제 북한과 연계점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 전쟁에 참전했을 때 용병의 이 대가, 경제적 대가, 비용, 보상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소속이나 계급에 따라서는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네팔 용병의 이 평균 연봉이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내외 정도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네팔 안에 있는 전문직, 네팔의 연봉이 320만 원 정도예요. 10배네. 한 달 월급은 우리 돈으로 26만 원 정도. 네팔 전문직이 연에 320만 원 버는데 연봉을 파견되게 되면 10배가 뻥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안팎을 용병으로 가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5,000명 상당한 숫자거든요. 그러네요. 특정 국가에서 특정 국민들로 이루어진 용병이 15,000명 사이즈가 된다는 건 이건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그래서 목숨 걸고라도 너도나도 용병이 되려고 했던 거죠. 죽을 수도 있는데. 북한이랑 투영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아니 러우 전쟁에 북한에서도 많이 파병을 했잖아요. 그러면 네팔 용병하고 북한군하고 좀 만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러시아 전선에서 우군으로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네팔 용병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파병군은 완전히 처지가 다르거든요. 하나는 국가 차원에서 완전히 보내버린 거고 그렇죠. 네팔 같은 경우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했던 거죠. 그래서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네팔 그 용병들보다 처지가 좀 안 좋은 게 네팔 용병은 그래도 그 돈 자기가 받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그 연봉은 아마 받을 겁니다. 러시아 병사들하고 동일하게 받는데 그 중에 아마 10분의 1이나 받을 거예요. 그거라도 주면 다행인 거고. 사실 국가에서 이 수익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더 나쁘죠, 처지가. 자, 네팔과 북한 물론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 국내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릅니다. 네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 세계 최빈국에 이제 속하는 나라들인데 결국은 이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하나는 국가 차원이고 하나는 개인 차원이라고 합니다만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터에 목숨을 담보로 가야 된다는 건 같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국가의 어떤 상황이 젊은 세대들을 어떤 나락으로 몰아내는가에 대한 어떤 예가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네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기서 방아쇠를 당긴 면이 있는 게 거기서 죽고 돌아온 사람들은 시체 가방에 담겨서 오는데 저기 네포 키즈들은 뭐 유명 명품 가방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 장면이 극과 극이 대비 효과를 낳으면서 청년들이 더 끌어오르게 돼서 그게 결국 폭탄에 불을 붙이는 그런 효과가 난 거죠. 북한을 보면 사실 네팔과 우리가 비교를 해서 보고 있는데 네팔의 청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해외로 가는 거잖아요. 살아 돌아오면 기회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번 돈으로 네팔에 있는 가족을 또 부양할 수도 있고. 그런데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은 사실은 갈 때는 네팔 청년들과 비슷하게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해외를 나갑니다. 뇌물까지 고용하면서. 근데 실제로 현장에 파견됐을 때는 아무런 자기의 급여도 모르고 실력 알더라도 거부할 수 없고 고향이 그리워도 돌아올 수 없고 그냥 번 돈은 80% 이상은 정권에 이제 강제로 상납이 아니라 강제로 빼앗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자발적 노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근데 요즘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러우 전쟁에 관련된 영상을 직접 방영을 했어요. 이 적에게 포위되자 수류탄으로 자폭하거나 드론의 공격을 맨몸으로 막아내는 그런 장면들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격렬한 전장에서 우리 군대 특유의 전투 정신과 무기의 용맹, 역사에 전무한 대중적 영웅주의가 남김없이 과시되었다. 김정은이 두 차례나 8월 달에 훈장 수여식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을 좀 누르는 이런 행사들을 했는데요. 제일 이 영상 중에서 또 안타까웠던 거는 보급이 끊기고 이래가지고 다 죽어가고 탄환도 떨어져가지고 죽어가는데 그 와중에 붉은 천에 쌓인 뭐를 보면서 병사들이 참호 속에서 울부짖는 모습이 나와요. 뭔가 봤더니 김정은 초상화를 꺼내 들고 마지막 순간에 울부짖는 모습들. 이거는 정말 군국주의 시절 일본의 가미가제식으로 세뇌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독일 히틀러 시대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거든요. 한나 라이치라는 여성 비행사가 카미가제처럼 자살 특공대를 하나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히틀러가 거부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독일의 병사들은 살아서 적군과 싸울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히틀러마저 거부했던 그런 관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히틀러보다 더한 놈이네. 더한 놈이지. 몇 배는 더하지. 아까 초반의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시아 전역에서 젊은이들이 들끓고 있다. 이거는 저 나라 보면서 우리도 그렇잖아. 그렇죠. 이런 국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시아 전역에서 이 젊은 층들 사이에서 어떤 이 불평 불만의 목소리 내지는 반정부 개혁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아랍권을 중심으로 왜 아랍의 봄이라고 돌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팔 봤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필리핀까지 청년들이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구조가 다 똑같아요. 특히 이제 동남아에서 시작된 이 아시아의 민주주의 열풍 내지는 이 부패한 정권에 대한 어떤 항거 분위기가 저는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맞아요. 인접해 있는 북한으로도 불똥이 튈 수가 있다라고는 생각도 드는 게 북한은 지금 준비가 돼 있거든요.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아들들과 동네의 형, 동생, 내 아들, 내 남자친구, 내 남편이 다 죽어간 거예요. 이들이 점조직으로 들끓고 있는 분노가 있는데 이걸 모아줄 만한 계기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북한 내에서 어떤 특정한 계기가 발생하고 이 항거의 불씨가 지리적으로도 인접한 북한으로 튄다면 저는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아시아의 봄까지 오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돌 정도입니다.
직원, GDP가 10명인데 월급이 40명이나. 야, 그냥 1,900? 우와. 우리나라 국회보다 많은 것 많은데요? 같은데요? 야. 몇 배는 42배의 차이가 나네요, 정치인과. Beberapa kebijakan DPR RI, termasuk besaran tunjangan anggota DPR dan juga moratorium kunjungan kerja ke luar negeri. 이런 걸 북한에서 좀 벌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다 아는 거지,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북한은 모르니까. 필리핀 13조 2천억 원을 홍수에 방사하고요. 투입했는데도 못 먹었어? 딜리. 전형적인 후진 계속 고쳐야 되는 안 완전 딱 고치고. 북한이네 뭐. 2조 원이 없어졌다고. 2조. So I'm starting with my absolute favorite item from my collection. This is the Chanel Mini Rectangular Flap in Pearl Crush in my favorite color. 전형적인 졸부야, 졸부. 정말 눈꼬리 쏘네요. 진짜. 아. 야, 이게 진짜 뭐. 쉽지 않네요. 이거 각국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도미노처럼 이제 퍼져나가는데 네. 부정부패로 인한 시위라는 것이 이제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네팔만의 문제는 아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시위가 있었어요. 그렇죠. 인도네시아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빈부격차가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이제 민중 봉기가 이렇게 시작해요. 어차피 죽을 거 한번 우리가 대들다가 죽자 하면서 민중 봉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아니 근데 전 잠깐 아까 자료를 봤을 때 저렇게까지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던 게 최근에 인도네시아 매년 경기 지표가 5% 이상씩 성장하는 나라인데 월급은 지금 40몇만 원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빈곤층들이 이른바 상대적 박탈감이 분노로 표출되면 이거는 봉기예요. 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위의 그 발화점이 뭐였냐면 인도네시아 하원 의원 580명이 이제 주택 수당으로 이제 한 달에 한화 약 420만 원을 받는다는 거가 알려졌어요. 한 달에요. 세상에. 이건 월급 제외예요. 월급 제외 약간 그 보너스 개념으로 이제 420만 원을 더 받는다 이건데. 그러니까 월급이 1,900만 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정 최저 임금이 46만 원이니까 뭐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분노 폭발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시점만 하더라도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실종되는 정말 국가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분노할 만하다. 할만해요. 우리가 지금 봤죠. 인도네시아 얘기 지금 썬킹 교수님이 들었고 앞에 우리 네팔 얘기 들었죠. 이게 이 동남아 인근 국가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 청년들 그리고 동티모르에 있는 청년들도 특권층의 부정부패에 공개적으로 분노를 시위와 폭동이라는 형식으로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네팔, 인도네시아 그리고 동티모르, 필리핀 이 점점점 불길이 번지는 형국이에요. 특히 동남아의 최빈국으로 꼽히는 이 동티모르 같은 경우는 인구 141만 명 중 빈곤층 비율이 무려 40%입니다. 야, 인구 나라의 절반이 빈곤층.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동티모르 국민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이 우리 돈으로 400만 원 정도. 연봉. 월 35만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동티모르 국회의원들의 연봉이 5천만 원, 월급이 4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국회의원 한 사람의 월급이 동티모르 국민들의 연봉보다 높은 상황인 거예요. 10배가 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동티모르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그러네. 거의 뭐 12분의 1 정도의 그렇죠. 수준이 있어요. 12배 차이 정도. 네, 어마어마한데요, 빈부격차가. 아니, 이 국회의원들의 높은 연봉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연봉에다가 하나 더 불을 지폈습니다. 뭐냐면 이 동티모르 국회에서 국회의원 65명 전원에게 도요타의 신형 SUV 차량을 지급하겠다라는 예비비를 편성한 거예요. 근데 이 도요타 신형 SUV 차 한 대당 가격이 그러니까 9천만 원 정도인데 이 9천만 원이 일반 동티모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큰 돈이잖아요. 한 푼도 월급을 쓰지 않고 21년 5개월을 모아야 평생 해야 되는 신형 SUV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SUV 구입 예산 편성 때문에 사실은 참다 젊은이들이 폭발한 거죠. 그래서 동티모르 수도에 살던 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공공기관들에 불을 지르고 격렬한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티모르 국회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차량 지급은 당연히 철회했어요. 근데 이것만 철회한 게 아니라 너무 깜짝 놀라서 하나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더 철회했어요. 그게 뭐냐면 국회의원들의 종신연금도 폐지하겠다라고 동티모르 국회가 선언을 합니다. 아니, 연금은 폐지해도 이거면 충분히 살아요. 그 동티모르 말고도 또 정말 우리에게 분노 지수를 올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인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그 위험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홍수 피해가 심하지 않습니까? 필리핀 같은 그렇죠. 경우에. 태풍도 많이 오고. 그렇죠. 그래서 지난 3년간 홍수 예방 사업으로 우리 돈으로 약 13조 2천억 원이 지금 투입이 돼요. 13조? 13조 2천억 원이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죠. 13조면 대박이. 13조 2천억 원이 투입이 됐어요. 근데 홍수 예방 사업이 제대로 됐냐? 당연히 안 됐죠.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2조 원이 그냥 증발돼 버린 거예요. 누가 먹은 아무것도 벽돌 하나 산 게 없이 그냥 증발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국민이 열렸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청문회가 열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 건설사 사주가 알려진 것만 17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에게 다 뇌물이 다 들어갔고 또 이 중에는 필리핀 대통령의 사촌도 있었고 또 15개의 건설사가 다 담합이 됐고 그러니까 유령 사업이었어요. 아시다시피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통령이 있지만 7,000개가 넘는 섬들이 다 그 나름대로 현재 유지들이 다 있다 보니까 뜯어먹을 떡고물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돈이 그냥 싹 사라진 것을 국민들이 보고 분노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해야지. 가장 그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청년 세대들이에요. 어느 나라건.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대통령궁으로 행진을 합니다. 뭐 당신들이 그 착복한 그 세금들 가지고 의료, 교육 여기에 재투자를 해달라라고 이제 시위를 벌이는데 경찰들은 뭐 치루탄이나 물대포를 쏘면서 이제 강경 진압을 합니다. 여기서 눈길을 끈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왜? 이거 진흙을 뭐야? 먹으면. 그렇죠. 이제 애기 아니에요? 애기를 안고 있죠. 어떡해. 청년들이 저걸 지금 진흙을 일부러 뒤집어 쓴 거예요. 일부러. 퍼포먼스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착복한 그 최소 2조 원의 세금 때문에 우리가 홍수 진흙탕으로 뒤집어 쓰고 있다. 우리 세금 다시 돌려달라라고 지금 퍼포먼스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이 청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게 뭐 큰 그림에서 보면 코로나19의 영향도 제법 있거든요. 인도를 대상으로 한 논문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평균적으로 경제는 회복이 되는데 교육 못 받은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노동시장에 퇴출되고 회복을 오히려 못하고 있는 게 나와요. 그러면 어느 계층이 어려울까를 볼 때 사실 연령으로 보면 청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은 이루어졌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실업률과 평균 실업률이 한 2배에서 2배, 뭐 3배 정도 차이를 나기도 합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사실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고 배우기도 더 많이 배웠는데 자신은 여전히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 2010년 말에 발생했던 그 아랍의 봄 같은 경우에는 구심점이 없어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구심점. 그 네팔 그 지금 청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뭔가 필요했겠죠.
근데 그 방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뭐냐면은 네팔 청년들이 이제 디스코드라는 그 통신 서비스라기보다는 어떤 매체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디스코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디스코드가 뭐냐면은 PC방에 가서 우리가 저기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뭐 헤드폰 같은 거 뒤집어 쓰잖아요. 뭐 대화하는 거? 야, 뒤에 수류탄 저. 야, 수류탄 던져! 예. 야, 거기야! 예전에는 우리가 채팅을 했어요. 채팅하면 늦잖아요. 하다 보면 난 죽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하면서 바로바로 내가 그 소통할 수 있는 간단하게 음성 서비스가 디스코드거든요. 써가지고. MZ들이 익숙한. 그렇죠. 이거를 뭐 페이스북도 막아버리고 다 막아버렸다. 좋다. 그러면은 이건 안 막았어요. 네팔 정부가. 그러면 이쪽으로 디스코드 들어와라. 어차피 무료니까 이쪽을 통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소통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는 누가 디스코드에 누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그 내 개인 정보 안 올려도 되니까. 이 디스코드 안에서 지금 구심점을 만들고 있는 여론 형성. 이게 파급력이 얼마나 컸냐면 시위 전까지만 해도 회원수가 2,00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시위 직후에는 4만 명, 그리고 다음 만에 15만 명으로 회원수가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정치 현상이 여기서 발생하는 게 이미 그 현실 공간에 있는 이 국회는 불타서 없어졌어요. 네. 근데 일종의 이 청년들이 모인 디스코드 안에서 모인 이곳이 온라인상의 어떤 의회 역할을 대신한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네팔 청년들이 토론하고 공청회를 열고 급기야 새로운 총리 투표까지 벌입니다. 그래서 카르키라는 이 여성 전직 이 대법원장을 새로운 임시정부의 총리로 청년들이 선출을 합니다. 수대를 한 거예요? 예, 3,800표로 최다표를 받아서 뽑은 거예요. 선출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그 안에서. 그래서 이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놀라운 건 네팔 정부가 이 결과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정부의 새 총리를 임명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또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냐면 이 네팔 청년들이 세계 최초로 온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이 총리를 뽑았다. 첫 기록을 세우기도 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북한이 두 번째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부터 깔아야죠. 인터넷부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정부가 다른 채널을 다 막아버리는 바람에 남아있는 채널로 전체가 집결하는 형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소셜미디어를 다 막은 게 아니라 사실 이전에 법적인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팔에 등록을 하고 네팔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절차를 밟은 SNS만 인정해주겠다. 근데 그 기준에 맞췄던 게 틱톡이었거든요. 틱톡은 살아있으니까 영상이 굉장히 파급력이 있잖아요. 시위 장면들이 영상으로 퍼져가면서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었고요. 디스코드 같은 경우는 아마도 네팔 정부가 존재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지를 않아서 디스코드에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게 네팔 시위가 리더리스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 대상도 없고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임시적으로 디스코드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아마도 그 다시 이루어지는 총선까지 아마 상황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구성이 되겠죠. 지금 북한 내부에 어떤 변화의 불씨가 있다라면 어떤 불씨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대표적인 게 북한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세조선이라는 반체제 단체. 이 존재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처단하기 위해서, 김정은 체제를 전복시키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김일성 일가의 어떤 표식비 이런 데다가 뭐 먹물을 뿌린다든가 이런 좀 상징적인 행동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외부에 알리는 일부에서 뭐 저게 정말 맞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는 틀림없는 이런 사실로 나타나고 있고요. 더 또 비슷하게 이제 주목받고 실체가 조금 더 드러나고 있는 게 이제 자유조선이라는 단체 아닙니까? 네, 그렇죠. 여기는 김정남의 아들 김한소를 구출해 주었던 이런 단체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해외 망명 정부로까지 이렇게 표방을 하면서 북한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이 임시정부는 인권과 인도주의를 존중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근간을 세우고 이 정부가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김한솔 같은 경우에도 지금 1995년생입니다. 올해 이제 30살이 됐고 국제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랬기 때문에 김한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존재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어디선가 이런 반체제, 반김정은 운동을 위한 어떤 구심점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새조선보다 조금 더 일찍 결성이 된 반북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이름이 2021년도에 적발이 된 자유민주정당이라는 단체거든요.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자료로도 인정을 한 단체거든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새로운 당을 창건하고 재정부를 세운다고 하면서 불순 파문을 시청하는 과정에 알게 된 10여 명의 불순 분자들과 국가 정보 공무를 꾸미면서 미쳐나지다가 국민의 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10명 정도의 당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발각 직후에 다 총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은 민중 봉기가 일어나려면은 서로 연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재 국가일수록 이 연락을 끊으려고 하고 민중들은 다 이 연락을 하려고 하고 이거거든요. 진짜로 이런 그 반북 단체가 조금이라도 더 생길 기미가 보인다? 북한은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할 겁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점에서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게 뭐냐면 북한은 과거에 흔히 말하는 반동분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 이 자유민주정당에 대한 소식은 북한 정권이 교육 자료로 만들어서 배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없어 하면 생기지도 않았던 거예요. 과거에 쉬쉬하고 그냥 덮어두던 거를 이제는 처벌로서 목소리를 더 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북한 정권이 뭐 그냥 겁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실제로 그런 조짐들이 있기 때문에 진압 차원에서 이런 거를 교육 자료를 그러니까 교육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겁을 먹어야 되는 대상들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거죠. 북한은 원래도 이 외부 정보에 대해서 좀 통제가 좀 강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더 심해졌나요? 뭐 최근 한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요. 그 함흥시에 공장이 있는데 그 청년 동맹 간부들이 공장 문을 나서는 노동자들의 가방 검사를 했나 봐요. 여기서 뭔가 나왔거든요. 대단하게 나온 게 아니라 연애 편지가 나왔어요. 연애 편지 내용 뻔한 거 아니까 사랑해. 이 안에 너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없어. 그런 걸 쓰셨어요? 늘 내 생각 속이야. 이 안에 너 있어. 중건이 형 멋있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문제가 된 거야. 이게 남조선죄라는 거지. 아이고. 연애가 이제 부르주아적인 사랑한다는 연애관이 좀 스며들어 있다. 아. 자본주의적 연애관이 스며들어 있다 그래가지고 얘가 뭐 자아 비판시키고 뭐 이런 사상투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나만의 그 콘텐츠를 보는 게 문제였다면 이제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내에서 그 표현, 자기 표현에서도 그걸 읽어내는 거죠. 나만 뭘 들었는지. 근데 사랑에는 원래 안 돼요. 왜? 북한의 사랑은 딱 세 가지 존재예요. 수령의, 저국의, 동지의. 이겁니다. 북한에서 부부가 결혼하는 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해야지. 저국 혁명노동 당에 충성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고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거고 말하자면 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조직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포가 단결해서 조선노동당을 서포트하고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한다? 뭐라는 줄 압니까? 금욕동은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 조동문은 비판 대상이에요. 왜? 혁명에 나고자 하니까 저딴 저질스러운 입이나 이거 단어를 입에다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야, 그게 너무 이상하죠. 그러면 출연 첫날 여보, 우리 장군님을 위한 총폭탄을 만듭시다. 그거 이상하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영화에서 그렇게 나와요. 서로 이렇게 나온다고 막 세뇌되는 거 같아. 좋아하는데 이 남편이 노동당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자가 이 남자를 싫어해요. 그렇죠. 아, 너는 당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사람 해서 싫어해요. 시대에 나고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인간성마저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들겠다. 이성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마저도 없애겠다는 네. 거예요. 교화의 대상이라고 본다는 거니 네. 인권을 넘어서서 인간성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맞아요.